한재욱 교수는 친구 고동희의 전화를 끊고 곧장 차를 몰아 강남으로 향했다. 평창동의 고즈넉한 자택을 나선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의 차는 화려한 불빛과 높은 빌딩들로 가득한 테헤란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 고동희의 스타트업 사무실은 통유리로 된 최신식 건물 25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재욱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고요한 서재와는 너무나도 다른 활기와 에너지로 가득 찬 세계였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는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다. 형,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안 좋더니 얼굴은 더하네. 무슨 심각한 일 있어? 사무실 한가운데서 팀원들과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그리며 회의하던 고동희가 재욱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재욱의 어깨를 툭 치며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동희의 사무실은 거대한 모니터 여러 대와 복잡한 서버 장비들로 가득 차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다. 동희야, 바쁜데 미안하다. 내가 좀 이상한 걸 발견해서. 이상한 거? 형이 그런 표정으로 말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뭔데 그래? 형수님이라도 바람났어? 하하. 동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재욱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웃음기를 거뒀다. 재욱은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풀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사진 좀 봐줄래? 재욱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피렌체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오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야, 형수님은 여전히 미인이시네. 피렌체? 출장 가셨어? 근데 이 사진이 왜? 사진 뒤쪽. 저 가게 쇼윈도. 유리에 비친 것 좀 자세히 봐줘. 동희는 재욱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확대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풍경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재욱의 심각한 표정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썹이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이거 사람이네. 형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너한테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볼 방법이 없을까? 내 전문 분야잖아. AI 이미지 복원 기술인가 뭔가 하는 거. 형,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동희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재욱의 스마트폰을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사진 파일이 그의 메인 모니터에 떠올랐다. 알았어. 일단 이걸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이미지 분석 엔진에 넣어볼게. 딥러닝 기반이라 웬만한 노이즈나 왜곡은 다 잡아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동희는 전문가의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들이 스쳐 지나갔다. 재욱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제발 자신의 착각이기를, 쓸데없는 의심이기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사무실에 경쾌하던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버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전부인 것 같았다. 5분쯤 지났을까? 정적을 깨고 동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왔다. 흐릿했던 쇼윈도의 반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픽셀들이 재조합되고 노이즈가 걷히면서 희미한 윤곽이 선명한 실루엣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대형 모니터 화면 가득 한 남자의 상반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훤칠한 키, 다부진 어깨, 그리고 아내 수진의 바로 뒤에 거의 몸이 닿을 듯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었다. 재욱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세상에, 형,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구도나 거리로 봤을 때 명백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가깝게. 재욱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때 동희가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더욱 확대하며 혀를 찼다. 잠시만, 이거 봐봐. 형, 이 남자 손목, 시계. 확대된 이미지 속 남자의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스트랩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디자인이 무척 독특했다.
이거 아무나 차는 시계 아닌데. 딱 봐도 스위스 명품이야. 내 생각엔 파텍 필립 한정판 모델 같아. 억소리 나는 물건이라고. 평범한 사람은 구경하기도 힘든 거. 시계?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지. 형,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낼 단서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한국에 몇 명 없을 테니까. 이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야. 동희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는 재욱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 정신 차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증거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아니, 법적으로는 아직 부족해. 이 사진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 못해. 형, 혹시 형수님이랑 쓰는 공동신용카드 있어? 있긴 한데, 그건 왜? 돈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만약 두 사람이 같이 있었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호텔 예약, 레스토랑 결제 내역. 당장 은행에 가서 최근 몇 달간의 해외 사용 내역서를 전부 뽑아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할 거고. 재욱은 멍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이성적인 동희의 조언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밝혔다. 20년간 믿어온 아내의 금융기록을 몰래 뒤져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다. 그렇게 해볼게. 동희야, 고맙다. 재욱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친구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잡아주었다. 재욱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번져나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선명하게 복원된 남자의 이미지와 그 남자의 손목에서 번쩍이던 값비싼 시계, 그리고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동희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이 바로 그의 손 안에 있었다. 디지털 흔적, 민준 오빠라는 이름의 메시지. 그날 밤 한재욱 교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동휘의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는 텅 빈 집의 적막함 속에서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내 오수진은 아직 피렌체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화면에는 은행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쥐고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피렌체에서 결제된 내역들이었다. 보자. 어디 보자. 첫 번째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리스토란테 사바티니 2인 디너 코스 350유로. 재욱의 미간이 좁혀졌다. 수지는 분명 학회 동료들과 함께 간단체 출장이라고 했다. 왜 2인 저녁 식사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스크롤을 계속 내렸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역들은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엑셀 파일을 여러 날짜와 사용처, 금액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듯 그는 아내의 거짓말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포시즌스 호텔 플로렌스, 커플 스파 프로그램, 500유로, 아네트, 테아트로 델라 페르골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VIP 박스석 임해, 700유로. 모든 것이 2인 기준이었다. 마치 잘 짜인 연인의 여행 코스처럼 모든 지출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둘을 가리키고 있었다. 둘, 전부 다 둘이야. 대체 누구랑 이 모든 걸 함께 했다는 말인가? 오수진, 커플 스파, 오페라, 나랑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인데. 배신감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분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서성였다. 그때 책장 한 구석에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채 놓여있는 가족용 아이패드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이 대학에 가기 전까지 쓰다가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태블릿. 수지는 기계에 익숙하지 않다며 늘 최신 스마트폰만 고집했기에 아이패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문득 동희의 또 다른 조언이 뇌리를 스쳤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 마지막 희망일까? 아니면 마지막 확인 사살일까? 재욱은 홀린 듯 아이패드를 집어들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배경화면과 함께 여러 앱 아이콘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는 녹색 바탕에 카카오톡 아이콘이 있었다. 설마, 여기에도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심장이 발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카카오톡 앱을 열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진의 계정은 로그아웃되지 않은 채 그대로 연동되어 있었다. 수많은 대화방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갤러리 직원 단톡방, 신진 작가 후원 모임, 대학 동창들, 모두 그가 아는 수진의 관계들이었다. 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목록을 훑어내렸다. 평범해 보이는 대화들 속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는 이름이 있었다. 민준 오빠. 프로필 사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름. 하지만 다른 대화방들과 달리 가장 최근 메시지가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재욱은 망설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한번 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고는 마침내 그 대화방을 눌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대화 기록이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 스크롤을 올릴수록 지난 몇 달, 아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쌓여온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펼쳐졌다. 작년 홍콩 아트페어부터 시작된 대화였다. 수진 씨 덕분에 홍콩에서의 밤이 외롭지 않았어.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저야말로요. 오빠 덕분에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우리 교수님은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니까요. 재욱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에서 숨을 멈췄다. 순진해서 탈이라고? 20년간 함께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평가가 고작 그것이었단 말인가? 그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은밀해졌다. 민준 오빠. 피렌체 날씨 정말 꿈만 같아요. 오빠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생각 안 했어. 예쁜 거 보니까 내 생각 제일 먼저 나야지. 다음 주 부산 비엔날레 때 보자. 오빠가 아주 특별한 선물 준비해놨어. 정말요? 기대된다. 저도 오빠들이 선물 샀는데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대화 사이사이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다. 교묘하게 얼굴은 피했지만 누가 봐도 연인의 사진이었다. 파리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두 사람의 손. 도쿄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 야경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기댄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동희가 말했던 바로 그 파텍 필립 시계를 찬 남자의 손목과 그 손을 감싸 쥔 수진의 손사진까지. 재욱은 숨을 쉴 수 없었다. 2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출장지가 부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가 말했던 미술 컨퍼런스는 그저 둘의 미래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이 민준 오빠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아내와 이런 호화로운 여행을 함께하고 억대의 시계를 차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민준, 오빠. 재욱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얼음 같은 냉정이 차올랐다. 그는 아이패드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나란히 놓고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다. 사진, 이모티콘, 약속 시간과 장소, 서로를 부르는 애칭까지 수백 장의 스크린샷이 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 증거라는 이름으로 쌓여갔다. 모든 증거를 저장하고 있을 때였다. 띵! 고요한 집안에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아이패드 화면 상단에 새로운 메시지 배너가 떴다. 발신인은 오수진이었다. 자기야. 나 이제 부산 가는 비행기 타려고 공항이야. 이번 컨퍼런스만 잘 마치고 갈게. 보고 싶다. 사랑해.
재욱은 그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민준 오빠와 다음 미래를 속삭이던 그 손가락으로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내.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조용히 아이패드를 덮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분노에 몸을 떨 시간도 없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였다. 오수진. 그리고 그 남자. 두 사람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주어야 했다. 재욱의 눈빛이 서재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 이 디지털 증거들을 들고 찾아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찻집에서의 대면, 파기된 계약. 아이패드를 덮은 한재욱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학교에 가는 대신 친구 고동이가 소개해준 서초동의 법무법인 정진으로 향했다. 그를 맞이한 강 변호사는 재욱이 내민 수백 장의 스크린샷과 카드 내역서를 검토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휘의 도움으로 민준 오빠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남자의 이름은 차민준. 국내 굴지의 재벌. 유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표였다. 그리고 아내 오수진이 관장으로 있는 갤러리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했다. 물론 유부남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맞춰졌다. 강 변호사는 소송의 유불리를 따지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차민준 같은 거물을 상대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욱의 생각은 달랐다. 강 변호사님, 저들은 저를 일개 교수로 보겠죠. 가진 것 없는 학자 나부랭이가 감히 재벌에게 덤빈다고 생각할 겁니다. 힘의 균형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싸움입니다. 이 균형을 깨려면 예측 불가능한 수를 둬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찔러야죠. 재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원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필요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차민준의 아내 윤서연에게 극비리의 연락을 취했다. 당신 남편과 제 아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며칠 후 재욱은 삼청동에 위치한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전통 찻집의 별실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나무의 은은한 향과 갓 우려낸 녹차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외에는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단정하지만 누가 봐도 최고급 소재의 옷,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유성그룹의 안주인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인 윤서연이었다. 한재욱 교수님 되시죠?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재욱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축이며 준비해온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윤서연 여사님,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먼저 봐주셨으면 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다. 피렌체에서의 카드 내역. 두 사람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파리와 도쿄에서의 미래를 증명하는 사진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의 차가운 표면을 스쳤지만 손톱 끝 하나 떨리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직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 빙하 아래의 심연처럼 더욱 차가워진 그 눈빛뿐이었다. 재욱은 그녀가 모든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과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책임? 좋죠. 저희 집안과 차민준 씨의 결혼은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계약과 같습니다. 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서로의 체면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룹의 명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저에 대한 공적인 모욕이군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냉정하게 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실의 미닫이 문이 다시 한번 소란스럽게 열렸다. 서연 씨, 오래 기다렸어? 미팅이 길어져서. 약속이 있었던 듯. 차민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어서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재욱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재욱에게서 테이블 위에 태블릿으로 그리고 싸늘하게 굳은 아내의 얼굴로 옮겨갔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당신, 한재욱 교수 아니요? 여긴 어쩐 일이시지? 서연 씨, 이 사람과 아는 사이였어? 이런 자리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는 거 당신답지 않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차민준 대표님, 당신이 제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는 꽤 다정한 오빠더군요. 재욱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수진 관장과는 그저 후원자와 예술가로서의 관계일 뿐입니다. 교수님께서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민준과 수진이 도쿄의 호텔방에서 함께 찍은 실루엣 사진이 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차 대표, 이 사진도 후원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예술적 교감의 한 형태인지 설명해 보시죠. 이건 그 여자가, 오수진, 그 여자가 야망이 커서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요. 나는 그냥 몇 번 장단만 맞춰줬을 뿐이라고. 당신도 알잖아. 이런 일 한두 번이야? 궁지에 몰린 민준은 비겁하게 모든 책임을 수진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재욱을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당신, 한재욱 교수, 당신 일개 교수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요? 당신 논문 표절이라도 하나 터뜨려주면 그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이 자료들 전부 지우고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당신 교수직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줄 수 있어. 알아들어? 재욱이 분노로 주먹을 쥐는 순간 그보다 먼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민준의 말을 잘랐다. 시끄러워요. 모두의 시선이 윤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었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대신 더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유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당신의 무능함을 가려주는 갑옷인 줄 알았나 보죠? 서연 씨, 당신과 우리 집안의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예요. 위자료는 당신이 가진 유성그룹 지분 전부로 받겠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보할 겁니다. 서연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회사와 집안이 걸린 문제라고. 그건 당신이 내 얼굴에 먹칠하기 전에 생각했어야 할 문제죠. 서연은 더 이상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욱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 대신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한 교수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제 남편과 교수님의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드리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 순간 재욱은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남자의 배신당한 슬픔이 아니었다. 거대한 두 힘이 충돌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재욱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차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두 명의 피해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두 명의 복수자만이 남아있었다. 법정의 폭풍, 배신의 대가. 찻집에서의 폭풍 같았던 만남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재욱과 윤서연. 두 사람이 시작한 법적 대응은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 되어 차민준과 오수진의 삶을 덮쳤다. 법원 앞은 일은 아침부터 진을 친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재벌가와 예술계의 추악한 스캔들은 대중의 가장 자극적인 먹잇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가정법원의 한 법정에서 그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한때 미술계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오수진은 피고석에 앉아 초췌한 얼굴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고, 그 옆에 차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가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원고석에는 한재욱과 윤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욱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재욱과 서연 측의 변호사가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다. 피렌체에서 찍힌 사진의 AI 복원 이미지, 두 사람의 이름으로 결제된 수많은 2인용 식사와 커플 스파 내역, 그리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카카오톡 대화록이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떠올랐다. 대화록의 일부가 낭독될 때 재욱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우리 교수님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하라는 아내의 메시지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 그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의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결정적인 증거는 증인으로 출석한 윤서연의 입에서 나왔다. 그녀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남편의 기만과 거짓말, 그리고 유성그룹의 명예에 먹칠한 사실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계약을 위반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묻는 기업의 총수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차민준 씨의 아내이기 이전에 유성그룹과 계약을 맺은 파트너입니다. 그는 저희 집안의 명예와 신뢰를 담보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저급한 욕망을 위해 내던졌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민준 씨는 개인적인 유흥비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계약에 대한 명백한 파기 행위이자 유성그룹에 대한 배임 행위입니다. 모든 증거가 제시되고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정 안에서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수진이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유성그룹의 대표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갤러리 관장이 어떻게 저런 대단한 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제게 미술계의 더 큰 무대를 약속하며 저를 이용하고 감정적으로 저를 조종했습니다. 저는 그저 외로웠고 그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약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에 방청석 일부가 동요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차민준이 경멸이 가득한 비웃음을 터뜨리며 일어섰다. 약한 여자? 웃기지 마. 재판장님, 이 여자는 처음부터 제 돈과 배경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피렌체에서 까르띠에 한정판 목걸이를 사달라고 조를 때도 약했나? 내 법인 카드로 당신 갤러리 운영 자금을 메울 때도 약했냐고. 자신이 가진 미모와 교양을 무기로 남자들을 구워 삼는데 아주 능숙한 여자라고요. 제가 잠시 외로워서 장단을 좀 맞춰줬더니 아주 제 목에 빨대를 꽂으려고 하더군요. 저런 여자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저야말로 이 여자의 야망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했잖아. 아내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젊은 예술가들한테 추파 던지는 게 당신 취미잖아. 닥쳐. 어디서 감히.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판사가 엄하게 망치를 두드리고 나서야 소란이 겨우 잦아들었다. 한재욱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내와
그 아내의 비밀 연인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복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한편의 저속한 막장 드라마를 관람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판결 선고일. 판사는 무겁고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오수진과 원고 한재욱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오수진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한재욱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 분할로 현재 거주 중인 평창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오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신음했다. 하지만 판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또한 피고 차민주는 원고 한재욱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보상금 2억 원을, 원고 윤서연에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억 원과 유성그룹 관련 지분 일부를 지급하라. 차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판결 이후의 후폭풍은 더욱 거셌다. 윤서연은 판결이 나자마자 즉시 유성그룹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지분과 아버지 집안의 힘을 이용해 남편 차민준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했다. 차민준의 아버지인 차 회장마저 아들을 감싸는 대신 친목으로 아들의 몰락을 방관했다.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하루아침에 그룹에서 쫓겨난 차민준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위장 미술품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그는 별도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오수진의 삶도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윤서연이 장악한 갤러리 이사회에 의해 즉시 해고당했고 미술계에서 쌓아온 모든 명성을 잃었다. 그녀가 아끼던 작가들과 후원자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하지 못한 그녀의 개인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한때 사교계의 꽃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과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재욱은 홀로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그는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다. 승리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를 뽑아낸 것처럼. 아픔은 사라졌지만 뻥 뚫린 빈자리가 시리게 느껴졌다. 이겼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지? 그는 서울의 소음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세상에 오직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다. 웃고 떠드는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축하 메시지들을 무시한 채 그는 코레일 앱을 열었다.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했다. 집이 있는 서울이 아니었다. 바다도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깊은 산과 고요한 침묵이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산 정상의 일출, 새로운 시작. 한재욱이 도착한 곳은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지리산 자락의 고찰. 화엄사였다. 그는 한 달간의 템플스테이를 신청하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스마트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고 노트북은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다. 그를 둘러싼 것은 오직 산사의 고요함과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자신의 내면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고요함은 오히려 독이었다. 딱딱한 잠자리, 입에 맞지 않는 사찰 음식은 마치 죄를 씹는 듯했다. 밤이 되면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이 악몽처럼 그를 덮쳤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수진의 웃음소리,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
그리고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추악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수없이 자문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조금 더 그녀의 세상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가 대화를 더 많이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아니, 이런 부질없는 가정은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예불에 참여하고 하루 두 끼의 소박한 공양에 감사함을 느끼고 오후 내내 텃밭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았다. 흙냄새와 땀방울, 반복되는 단순한 노동과 규칙적인 생활은 그의 복잡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혔다. 그는 손에서 놓았던 책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평생을 파고들었던 역사책 대신 소설과 시집을 읽기 시작했다. 타인의 삶과 감정을 들여다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주지 스님과의 차담 시간도 그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은 그의 사연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차를 따라주며 산의 이치를 이야기할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제욱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썩은 고목에서도 새싹이 틀 수 있습니까?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늙은 매화나무를 가리켰다. 교수님, 저 나무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에 반쯤 죽었소. 하지만 봄이 되니 저렇게 죽은 가지 옆에서 새로운 꽃을 피워 올렸지. 중요한 것은 썩은 가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가지에 햇볕과 물을 주는 것이라오. 스님은 계곡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분노는 바위를 부수려 하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소용돌이칠 뿐이지요. 때로는 굽이쳐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욱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아내의 화려한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무심함. 늘 책 속에만 파묻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던 자신의 수동적인 태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 그래, 내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 그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녀의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새벽. 제욱은 다른 누구보다도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배낭에 물 한 통과 작은 손전등만 챙겨 넣고 지리산의 정상, 천왕봉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들렸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마치 지난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겪는 것 같았다. 폐가 타는 듯한 고통과 다리가 끊어질 듯한 무거움. 그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 힘껏 땅을 박차고 올랐다. 이것은 그가 과거의 자신과 벌이는 마지막 싸움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는 천왕봉 정상에서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장엄한 태양이 겹겹의 구름바다를 뚫고 솟아올랐다. 세상을 가득 채우는 붉고 따스한 빛. 그 눈부신 광경 앞에서 제욱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이 씻겨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수백 장의 스크린샷과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전체 선택을 누르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제 정말 끝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화면.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은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직접 한 페이지 써 내려갈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역사였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를 딛고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